2016년 4월 7일 인천국제공항 착륙 직전 기내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영미 언니가 먼저 무너졌어요. 소리 없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더니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뒷좌석에서는 막내 수련이가 숨을 헐떡이며 울음을 터뜨렸고 그 울음이 전염되듯 13명 전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이 온몸이 쪼개지는 것처럼 울었어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도 아니었어요. 이틀 전까지 중국 닝보의 북한 식당에서 가야금을 튕기고 있던 22살의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같은 말을 쓰는 나라에 도착했다는 건 같은 말을 쓰는 엄마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뜻이라는 걸요. 저는 서은아라고 합니다. 10년 전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12명의 동료 언니, 동생들과 함께 남한 땅을 밟은 여종업원 13명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왜 울었는지 이제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께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탈북자라고 하면 대부분 굶주림에 시달리다 두만강을 건넌 사람들을 떠올리시잖아요. 꽃제비, 강제수용소, 아사 직전의 얼굴들. 물론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사실이고 저보다 훨씬 더 참혹한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많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탈북자가 아니었어요. 적어도 북한을 떠나기 전까지는요. 저는 2026년 현재 32살이고 평양에서 태어나 평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인민군 중좌 출신으로 군복무 중에 세운 공훈 덕분에 평양 거주권을 받으신 분이셨어요. 어머니는 만수대 예술극장 무용수 출신이셨고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은 북한 사회에서 이른바 성분 좋은 집, 중상위 계층에 속했던 셈이지요. 평양의 보통강 가까이에 있던 우리 집 아파트에서의 기억은 사실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겨울이면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냄새, 아버지가 휴가를 나와 가져오시던 군부대 사탕, 오빠와 함께 대동강변을 걸으며 먹던 얼음과자. 지금 남한에서 사는 삶과 비교하면 비할 수 없이 초라했겠지만 그때의 저에게 그건 세상의 전부였고 충분히 따뜻한 전부였습니다. 제가 가야금을 시작한 건 7살 때였어요. 어머니가 무용수 출신이시다 보니 예술 쪽으로 일찍 와 재능을 발굴해주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어머니처럼 춤을 추고 싶었는데 음악학원 선생님이 제 손가락을 보시더니 이 아이는 현악기를 해야 한다 고 하셨다더군요. 길고 가는 손가락이 가야금 줄을 튕기기에 딱 좋은 손이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가야금이 결국 저를 평양음악대학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2013년 19살에 평양음악대학 민족기악학과에 입학했을 때만 해도 저의 인생은 꽤 순탄하게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졸업 후에는 만수대 예술극장이나 은하수관 현악단 같은 곳에 들어가 연주자로 활동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서셨던 무대에 제가 서는 거예요. 악기만 다를 뿐 같은 조명 아래에서요. 그런데 세상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 말 장성택 처형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 싸늘한 공기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갑자기 소리를 끄시더니 아무 말 없이 담배를 피우러 나가셨어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시면서 평소보다 그릇을 더 세게 부딪히셨고요. 어린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4년에 접어들면서 아버지의 얼굴이 눈에 띄게 어두워졌어요. 군에서 전역하신 뒤 기관에 자리를 잡으셨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자금 동원, 압박이 점점 거세졌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하던 대규모 건설 사업들,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각 기관에서 뽑아내라는 지시가 쉴 새 없이 떨어졌거든요. 아버지의 기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있는 돈을 다 긁어모아도 할당량을 못 채우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아버지는 개인적으로 빚까지 지게 되셨어요. 설상가상으로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군 복무 시절 무릎을 다치신 후유증이 만성관절염으로 번진 건데 평양에서 제대로 된 약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중국산 약이 장마당에 돌기는 했지만 가격이 아버지 한 달 봉급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오빠는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겼는데 결혼 자금은 꿈도 못 꿀 형편이었고요. 그러던 2014년 가을이었습니다.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산하 해외식당 파견 모집 공고가 학교에 내려왔어요. 조건은 까다로웠습니다. 20대 미혼 여성, 출신 성분의 하자가 없는 가정, 음악이나 무용 등 무대 공연이 가능한 예능 특기 보유자, 파견 기간은 3년이고 근무지는 중국이었습니다. 월급의 일부를 가족에게 송금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졸업 후 연주자가 될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가 먼저 말씀을 꺼내셨어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주무신 뒤에 어머니가 제 방에 오셨습니다. 이불 위에 나란히 앉아서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겨우 입을 여셨습니다. 은하야, 해외식당 파견 이야기 들었지? 네, 들었는데요. 저는 별로. 3년만 다녀오면 된다. 네가 버는 돈이면 오빠 결혼 자금도 해결되고 아버지 약값도 넉넉히 대고도 남는단다. 어머니의 눈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무용수 출신답게 항상 고든 자세를 유지하시던 어머니의 어깨가 그날은 축 처져 있었어요. 저는 그 어깨를 보는 순간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거절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가족을 위해 3년쯤 희생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2014년 11월 파견 대상자로 선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를 포함해 14명의 여성이 같은 기수로 뽑혔어요. 대부분 저와 비슷한 또래, 비슷한 배경이었습니다. 평양이나 주요 도시 출신의 중상위, 계층 자녀들, 음악이나 무용을 전공하거나 특기로 가진 아이들, 꽃제비와는 거리가 먼 북한에서 나름대로 괜찮은 삶을 살고 있던 아이들이었지요. 그때부터 약 1년간 평양에서 혹독한 연습생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요리 조리법을 배웠고 중국어 기초회화도 익혔어요. 무대 공연 연습은 특히 고되었는데 가야금 독주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중국 대중가요와 북한 혁명가요, 심지어 한국 노래까지 레퍼토리에 넣으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중국 손님들이 한국 노래를 좋아한다는 이유에서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처음으로 한국 가요를 부르게 된 겁니다. 가사의 의미도 제대로 모른 채로요. 합숙 생활을 하면서 14명은 자연스럽게 언니, 동생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와 가장 가까워진 건 영미 언니였어요. 함경남도 단천 출신으로 저보다 3살 위인 23이었는데 평양 아이들 사이에서 유일한 지방 출신이라 처음에는 좀 겉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언니가 한번 입을 열면 사람을 사로잡는 재주가 있었어요. 목소리가 깊고 허스키해서 노래를 부르면 식당 전체가 조용해질 만큼 매력적이었고 성격은 털털하고 시원시원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어요. 다른 아이들이 파견을 두려워하거나 집을 그리워하며 울 때 영미 언니는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잖아 라며 씩 웃곤 했습니다. 그 웃음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됩니다. 1년간의 훈련이 끝나고 2015년 10월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평양,
공기가 서늘하게 코끝을 스치던 그 계절에 우리는 출국 준비를 마쳤어요. 출발 전날 밤 어머니가 제 가방에 몰래 무언가를 넣어 두셨더군요. 작은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던 건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말린 무나물이었습니다. 중국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 이거라도 먹어라. 그 마른 나물 한 줌이 제가 북한에서 가져온 마지막 짐이 되었습니다. 2015년 10월의 어느 날 평양 순안공항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무뚝뚝하게 몸 조심해라 하셨고 오빠는 제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두 손으로 꽉 감싸 주시더니 한참을 놓지 않으셨어요. 건강하게 돌아와라. 이 엄마가 기다린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의 힘이, 목소리의 떨림이 마치 다시는 못 볼 사람에게 하는 인사 같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는 혹시 무언가를 예감하셨던 걸까요? 아니면 딸을 3년이나 타국에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이 원래 그런 걸까요? 어떤 쪽이든 그 손의 온기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제 손바닥에 남아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평양이 작아지고 구름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창가에 앉은 저는 구름이 평양을 완전히 덮을 때까지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옆자리에 앉은 영미 언니가 제 어깨를 톡 치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3년이면 금방이야. 저는 울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볼 위로 뭔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중국 닝보에 도착한 것은 10월 말, 중국의 가을도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공항에서 식당까지 차로 이동하는 동안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닝보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높은 빌딩들, 번쩍이는 넌사인, 도로 위를 빠르게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들, 평양에서도 류경호텔이나 미래과학자거리 같은 현대적 건물들을 보긴 했지만 닝보의 그것은 규모가 달랐습니다. 영미 언니가 창밖을 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탄의 한숨인지 씁쓸한 한숨인지는 잘 모르겠었어요. 류경식당은 닝보 시내 하이수구에 있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럴듯한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1층은 주방과 창고, 2층은 식당 홀과 무대, 3층은 우리 종업원들의 숙소였습니다. 도착 첫날 먼저 와 있던 지배인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평양외국어대학 중국어과를 나온 엘리트라고 했습니다. 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능숙한 중국어로 현지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 꽤 유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그날 저녁, 지배인이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여권을 내놔라. 안전을 위한 조치다. 14명 전부의 여권을 수거한 겁니다. 해외에서 신분증 같은 것이 여권인데 그걸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그 건물 안에 묶인 존재가 되는 셈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위가 시키면 따르는 게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여권이 없으면 밖에 나가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 그것이 곧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의 벽이라는 것을 저는 한참 뒤에야 깨닫게 됩니다. 그날 밤 3층 숙소에서 이불을 깔고 누웠을 때 영미 언니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은하야, 우리 이제 진짜 바깥 세상에 나온 거다. 그 말이 설렘으로 들렸어요. 그때는 바깥 세상이라는 단어가 자유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갇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도 영미 언니도 아직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넣어주신 말린 무나물을 꺼내 한 줌 씹었습니다. 평양의 가을 햇볕에 말린 그 나물은 닝보의 축축한 밤 공기 속에서 이상하게 짠맛이 났습니다. 눈물이 나물 위에 떨어졌는지 원래 간이 짠 건지 그건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3년이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3년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3년은 오지 않았습니다. 류경식당에서의 하루는 매일 똑같았습니다. 아침 7시에 기상, 숙소가 있는 3층에서 세면을 마치고 2층 식당 홀로 내려가 청소를 시작합니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의자를 가지런히 정돈하고 무대 위 마이크와 악기를 점검하는 것까지가 오전 일과였어요. 점심 준비는 주방 담당 언니들이 맡았고 저처럼 공연 담당인 종업원들은 오후에 리허설을 했습니다. 저녁 5시쯤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진짜 근무의 시작이었고 밤 10시, 11시까지 서빙과 공연을 번갈아 하다가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에야 3층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숙소에 돌아오면 자정을 넘기기 일쑤였어요. 식당 건물 구조를 설명드리자면 1층은 주방과 창고, 2층이 손님을 받는 식당 홀과 무대, 3층이 종업원 숙소였습니다. 숙소라고 해봐야 큰 방 2개에 14명이 나뉘어 자는 구조였어요. 방 하나에 7명씩. 개인 공간이라고는 각자의 이불 한 채와 옷가지를 넣어둘 수 있는 작은 서랍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화장실도 공용이었고 샤워실도 둘이서 번갈아 써야 했어요.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한 달쯤 지나니 익숙해지더군요. 사람이 무서운 건 어떤 환경이든 익숙해질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건물 밖으로 나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외출이 허락되는 건 한 달에 딱 1번. 지배인이 정해주는 휴일이었어요. 그마저도 반드시 2명 이상이 함께 움직여야 했고 관리자 1명이 대동했습니다. 갈 수 있는 곳도 정해져 있었어요. 식당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시장이 전부였습니다. 그곳에서 화장품이나 생리용품, 간식거리 같은 필수품을 사는 게 한 달에 1번 허락되는 유일한 바깥 나들이었지요. 월급은 중국 돈으로 300에서 500 위안 정도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5만 원에서 7만 원쯤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 온전히 제 손에 들어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매달 충성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상당 부분이 빠져나갔어요. 본국에 보내는 외화, 식당 운영비 분담금, 숙식비 명목의 공제까지 떼고 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100위안 남짓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15,000원 정도. 한 달 내내 일하고 손에 쥐는 돈이 화장품 하나 살까 말까 한 액수였던 거예요. 그래도 불만을 입에 올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북한에서 1년 동안 벌어야 하는 돈을 여기서는 한 달이면 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송금이 된다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3개월에 한 번씩 본국의 가족에게 소액이 전달된다고 했는데 그게 정말로 전해지는 건지 얼마나 전해지는 건지 우리에게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밤마다의 공연은 류경식당의 꽃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류경식당이 돈을 버는 핵심 수단이었지요. 중국인 손님들은 북한 음식보다 북한 여성들의 공연을 보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식당 2층 한쪽에 작은 무대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조명이 들어오면 우리는 거기 올라가 노래하고 춤추고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저의 무대는 가야금이었어요. 평양에서 가져온 가야금은 아니었습니다. 식당에 비치된 중국산 가야금이었는데 줄의 장력이 좀 달라서 처음에는 손끝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악기라는 건 묘한 겁니다. 손가락이 줄 위에 올라가는 순간 닝보의 식당도 평양의 연습실도 아닌 어딘가로 빠져드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가 연주하는 동안만큼은 감시도 상납도 여권 압수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인 사업가들이 술을 마시며 박수를 쳤어요. 가끔은 위안화 지폐를 무대 위로 던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돈은 물론 우리 몫이 아니라 식당 수입으로 들어갔지만요. 연주가 끝나면 테이블 사이를 돌며 술을 따르고 안주를 나르는 서빙으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무대 위의 연주자에서 서빙하는 종업원으로 그 전환이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평양음악대학에서 가야금을 전공하던 사람이 중국인 사업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술잔을 채워야 한다는 사실이요. 하지만 그것도 결국 익숙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무엇이든 익숙해진다고. 그런 날들 속에서
잊을 수 없는 저녁이 하나 있습니다. 2016년 2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닝보의 2월은 아직 겨울 끝자락이라 바람이 차가웠고 식당 안에도 난방이 충분치 않아 손님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들어온 손님 중에 한국 관광객 일행이 있었어요. 남녀 4명 정도였는데 우리가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을 보며 사진도 찍고 박수도 쳐주었습니다. 한국어로 잘한다, 잘한다고 하는 소리가 무대 위까지 들렸어요. 같은 말인데 억양이 달라서 어찌나 신기하던지요. 그 일행이 떠난 뒤 테이블을 치우던 영미 언니가 의자 밑에서 무언가를 주워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잡지 한 권이었어요. 표지에 서울 어딘가에 야경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사이로 강이 흐르고 다리 위에 자동차 불빛이 길게 늘어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영미 언니가 재빨리 그 잡지를 앞치마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날 밤 다른 언니들이 잠든 뒤에 저와 영미 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작은 손전등 불빛으로 그 잡지를 넘겼어요. 서울 맛집 소개, 연예인 화보, 화장품 광고, 여행지 추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은 여성들, 거대한 쇼핑몰,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다른 행성의 풍경처럼 보였어요. 같은 말을 쓰는 나라가 저렇게 생겼다니. 제가 중얼거렸더니 영미 언니가 잡지를 한 장 더 넘기며 말했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나라인데 왜 우리는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걸까? 그 말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잡지는 그날 밤 안에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누군가의 눈에 띄면 큰일이었으니까요. 영미 언니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겠습니다. 이 언니를 빼놓고는 제 이야기가 완성되지 않으니까요. 영미 언니는 함경남도 단천 출신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지요. 단천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마그네사이트 광산이 있는 공업도시입니다. 언니의 아버지가 그 광산에서 일하셨다고 해요. 성분은 나쁘지 않았지만 평양 출신들에 비하면 한 단계 아래였고 그래서인지 언니에게는 평양 아이들에게 없는 어떤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눈이랄까요. 평양에서 비교적 안락하게 자란 저 같은 아이들이 3년만 버티면 된다며 눈을 감고 있을 때 영미 언니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바깥 세상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언니가 중국 스마트폰을 어떻게 구했는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한 달에 한 번 외출할 때 시장 뒷골목에서 중고 제품을 샀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식당에 드나들던 중국인 거래처 직원에게 받았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어찌 되었든 영미 언니는 그 작은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 모두가 볼 수 없었던 세상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걸 알게 된 건 닝보에 온 지 넉 달쯤 지난 2016년 2월 초였어요. 어느 날 밤 늦게 다른 언니들이 다 잠든 시간에 영미 언니가 제 이불 속으로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쥐고 있길래 보니까 스마트폰이었어요. 화면에는 한국 드라마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하나씩 나눠 꽂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로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드라마 제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의 아파트에서 가족이 밥을 먹는 장면이 나왔던 건 기억해요.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저녁 식사. 그런데 그 식탁 위에 놓인 음식의 가짓수, 거실의 넓이, 텔레비전의 크기, 그 모든 것이 제가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하야, 이런 세상이 있다. 영미 언니가 이어폰 너머로 속삭였습니다. 화면 속 배우가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이 이불 속의 어둠 안에서 이상하게 선명했어요. 언니, 이거 들키면 어떡해? 그러니까 들키면 안 되지. 언니는 태연했지만 저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다 발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북한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보다 걸리면 노동교화형, 심하면 그보다 더한 처벌을 받는다고 교육받았습니다. 해외에서라고 다를 게 없었어요. 아니, 해외에서 한국 영상물을 봤다는 사실이 본국에 보고되면 더 무거운 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영미 언니가 보여주는 그 작은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 뒤로 일주일에 2~3번 모두가 잠든 새벽에 이불 속에서 함께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어떤 밤에는 서울의 거리를 걷는 장면을 보며 소리 없이 감탄했고, 어떤 밤에는 이별 장면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어요. 화면 속 세상은 유리벽 너머에 있는 것처럼 환하고 가깝게 보이면서도 절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리벽 너머를 엿보는 시간은 항상 공포와 함께였습니다. 식당 안에 보위원이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거든요. 보위원이라 함은 국가보위부에서 종업원 중에 심어놓은 감시원을 말합니다. 종업원 14명 가운데 한두 명이 보위원일 거라는 건 다들 짐작하고 있었지만 누가 보위원인지는 아무도 확실히 몰랐어요. 서로를 의심하면서도 같은 방에서 이불을 나눠 덮고 자야 하는 아이러니. 그게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낮에는 함께 웃고 떠들면서도 누가 어젯밤에 뭘 했는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서로 조심했어요. 특히 한국 관련 이야기는 절대 금기였습니다. 한국 관광객이 왔다 간 다음 날이면 더욱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누군가가 한국 손님과 따로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는지, 한국어가 적힌 물건을 감추지는 않았는지, 보이지 않는 눈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미 언니만이 유일하게 그 감시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 두려워하되 그 두려움을 삼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게 맞겠지요. 언니는 스마트폰을 숙소 3층 천장의 환기구 뒤에 숨겨두었습니다. 청소할 때도 아무도 손대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절대로 저 외에는 그 존재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사람이 많아지면 비밀은 비밀이 아니게 된다. 는 게 언니의 철학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의심의 눈길이 오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식사 시간에 누군가가 무심코 남조선 노래 가사가 참 예쁘다라고 말하면 순간 테이블 위에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말한 사람은 황급히 무대에서 부르는 노래 이야기라고 수습하고 나머지는 모른 척 밥을 떠먹었지만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보위원이 앉아 있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의심했던 건 정숙 언니라고 부르던 종업원이었어요. 이름은 물론 가명입니다. 정숙 언니는 평양 출신으로 무용을 전공한 25세 여성이었는데 다른 종업원들과 달리 지배인과 유독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지배인의 사무실에 혼자 드나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고 가끔 다른 종업원들의 외출이나 행동에 대해 지배인에게 귓속말을 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숙 언니가 보위원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지배인에게 잘 보이려는 성격일 수도 있고 지배인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일 수도 있었어요.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두가 서로를 30%쯤 의심하면서 나머지 70%로는 동료이자 가족처럼 기대어 살았다는 것뿐이에요. 좁은 방에서 이불을 나눠 덮고 생리통이 심한 날에는 서로 배를 문질러주고 잠이 안 오는 밤에는 고향 이야기를 속삭이던 사이였으니까요. 감시와 우정이 공존하는 그 이상한 관계, 그게 류경식당의 일상이었습니다. 일상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사실 외출도 아니고 공연도 아니고 감시도 아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어머니에게 전화를 거는 3분이었습니다. 전화는 지배인의 사무실에서 지배인이 옆에 앉아있는 상태로 이루어졌어요. 시간은 3분. 그 3분 동안 할 수 있는 말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 건강하다, 걱정하지 마라. 그게 전부였어요. 식당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얼마를 받는지, 어떤 감시 속에 살고 있는지,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것, 서울의 야경이 담긴 잡지를 봤다는 것,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배인의 귀가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항상 밝은 목소리를 내셨어요. 우리 은하, 고생 많지? 아버지 관절은 좀 나아졌다. 오빠가 직장을 알아보고 있다. 봄이 오면 대동강변 버들이 예쁘게 피겠다. 평양의 소식을 전해주시면서도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을 꺼내지 않으시려고 일부러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잘 있어요. 걱정 마세요. 밥 잘 먹고 있어요. 로봇처럼 같은 대답을 반복하면서 목구멍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걸 필사적으로 눌러야 했어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리는 걸 지배인이 볼까봐 무릎 위에 손을 꼭 눌러 놓았습니다. 은하야, 건강하게 돌아와라. 통화의 끝은 언제나 그 말이었어요. 공항에서 하셨던 그 말. 어머니에게는 그 한마디가 가장 절실한 당부였을 테고 저에게는 그 한마디가 가장 무거운 약속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사무실을 나오면 저는 곧장 3층 숙소의 화장실로 갔어요. 문을 잠그고 병이 뚜껑 위에 앉아서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되었으니까요. 벽이 얇아서 복도까지 들릴 수 있었고 누가 듣고 지배인에게 보고할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울음이 그치면 거울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부은 눈을 손가락으로 꾹꾹 눌렀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방에 돌아가 이불을 폈습니다. 어느 날 밤 전화를 하고 돌아온 제 모습이 유난히 심했던 모양입니다. 이불 속에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영미 언니가 등 뒤에서 조용히 안아주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등에 이마를 대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언니가 말했어요. 나는 전화를 안 한다. 왜요? 전화하면 돌아가고 싶어지니까. 돌아가고 싶어지면 여기서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 말이 그때는 냉정하게 들렸습니다. 부모님한테 전화도 안 하다니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영미 언니는 저보다 훨씬 먼저 어떤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각오. 아니,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각오를요. 저는 아직 3년만 버티면 된다는 말을 붙잡고 있었지만 언니는 이미 그 3년이라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류경식당에서의 나날은 유리벽 안에 갇힌 물고기 같았습니다. 바깥 세상이 유리 너머로 환히 보여요. 중국 거리의 불빛, 한국 잡지 속 야경, 스마트폰 화면 안의 드라마. 전부 또렷하게 보이는데 손이 닿지 않습니다. 유리벽을 깨고 나가면 숨을 쉴 수 없는 물고기가 된다는 걸 아니까 벽 안에서 입을 뻐끔거리며 견디는 거예요. 밤이면 숙소 3층 창문으로 닝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경적이 울리고 가로등 불빛이 줄지어 빛나고 가끔 비행기가 하늘을 가르며 어딘가로 날아갔어요. 그 비행기를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저 비행기는 어디로 가는 걸까? 평양으로 가는 걸까? 서울로 가는 걸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에 간다는 상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3년이 지나면 평양으로 돌아가 어머니 곁으로 가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미래였어요. 서울은 잡지 속 야경이었고 드라마 속 배경이었고 유리병 너머의 빛이었을 뿐 제 인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제가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식당 바깥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2016년에 봄이 오고 있었고 그 봄은 우리 13명의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놓을 바람을 몰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지요. 3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3년보다 훨씬 긴 시간을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리라는 것을요. 2016년의 겨울은 류경식당에도 유난히 길고 추웠습니다.
추위가 몰려온 건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해 1월, 북한이 네 번째 핵실험을 강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식당에는 텔레비전이 하나 있었는데 중국 뉴스 채널을 통해 그 소식을 접했어요. 화면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는 자막이 흘렀고 곧이어 사상 최강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종업원들 대부분은 그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실감하지 못했어요. 핵실험이야 본국의 일이고 제재라는 건 뉴스 속 단어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배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뉴스를 보던 지배인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지더니 텔레비전을 끄고 사무실로 들어가 한참을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공연이 끝난 뒤 지배인이 종업원 전체를 식당 홀에 모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앞으로 상납, 할당량이 늘어난다. 본국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그 한마디에 홀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미 매달 허리가 휘도록 외화를 상납하고 있었는데 그걸 더 늘리라니요.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표정을 보면 단순히 조금 더 내라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재의 효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체감되었어요. 2월에 접어들면서 중국 내 다른 북한 식당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자국민들에게 북한 식당 이용 자제를 권고했다고 했어요. 실제로 류경 식당에도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한국 관광객은 거의 발길을 끊었고 중국인 단체 손님도 뜸해졌어요. 예전에는 주말 저녁이면 예약이 꽉 차서 대기까지 해야 했었는데 2016년 3월 무렵에는 테이블 절반이 비어있는 날도 적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줄었다는 건 매출이 줄었다는 뜻이고 매출이 줄었는데 상납 할당량은 늘었다는 건 우리 종업원들이 더 쥐어짜여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지배인은 공연 횟수를 늘렸습니다. 원래 저녁 한 차례였던 무대가 오후와 저녁 2차례로 바뀌었고 주말에는 3차례까지 돌렸어요. 공연 사이사이에 테이블을 돌며 손님들에게 술을 권하고 웃는 얼굴을 보여야 했습니다. 몸이 고된 건 견딜 수 있었지만 빈 테이블 앞에서 억지 미소를 짓고 있으면 마음이 쪼그라드는 느낌이었어요. 3월로 접어들면서 지배인의 행동이 눈에 띄게 수상해졌습니다. 원래 지배인은 식당 밖으로 나가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중국인 거래처 사람들이 식당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외출하더라도 목적과 시간을 대략 종업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는 별다른 설명 없이 홀연히 사라졌다가 서너 시간 만에 돌아오는 일이 잦아졌어요. 돌아올 때면 표정이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들뜬 듯, 불안한 듯 복잡한 얼굴이었고 어떤 날은 잔뜩 긴장한 채 사무실 문을 잠그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 통화도 수상했어요. 원래 식당의 전화는 사무실의 한 대뿐이었는데 지배인이 개인적으로 중국 휴대전화를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지배인이 그 전화기를 꺼내 통화하는 모습을 목격한 종업원이 있었는데 중국어도 아니고 조선말도 아닌 것 같은 뭔가 조심스럽게 낮춘 목소리였다고 했어요. 영미 언니가 제게 슬쩍 귀띔했습니다. 지배인이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것 같다. 저는 뭐료? 라고 되물었지만 언니는 고개만 가로저으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점에서 이미 지배인은 외부와 접촉하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정확히 누구와의 접촉이었고 어떤 계획이었는지 저는 나중에 한국에 와서야 조각조각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2016년 3월의 저에게 지배인의 수상한 행동은 그저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 중 하나였을 뿐이었습니다. 불안은 종업원들 사이에서도 번지고 있었어요. 제재가 이렇게 세지면 식당 문 닫는 거 아냐? 문 닫으면 우리 본국으로 송환되는 거잖아. 송환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질문 앞에서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사실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해외 파견 근무 중 실적 미달로 본국에 소환되면 가벼운 경우는 지방의 탄광이나 농장으로 하방되는 것이었고 심한 경우는 교화소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파견 중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보고가 올라가면 국가보위부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 조사라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지는 북한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따로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특히 우리처럼 해외에서 외부 정보에 노출된 사람들은 더 위험했습니다. 중국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누구와 접촉했는지, 혹시 한국 관련 영상물을 시청하지는 않았는지, 보위부는 그런 것들을 집요하게 파고들 게 뻔했어요. 영미 언니와 이불 속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았던 밤들이 갑자기 시한폭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3월 중순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3층 숙소로 올라왔는데 영미 언니가 옥상으로 올라가자고 했어요. 3층 복도 끝에 옥상으로 통하는 작은 문이 있었는데 평소에는 잠겨 있었지만 자물쇠가 오래되어 좀 흔들면 열렸거든요. 닝보의 3월 밤바람은 아직 쌀쌀했습니다. 우리는 옥상 난간에 나란히 앉아 멀리 보이는 닝보의 불빛을 내려다보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영미 언니가 입을 열었어요. 은하야. 네, 언니.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모를 리 없었어요. 돌아가고 싶지 않다 하는 건 단순히 귀국이 싫다는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탈북을 암시하는 말이었고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반역에 해당하는 말이었어요. 언니,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보위원이 들으면. 제가 급하게 말을 막으려 했더니 영미 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닝보의 불빛이 언니의 얼굴 위로 희미하게 번졌어요. 그 웃음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보위원이 아니라 해도 여기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고 있는 거야.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을 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어요. 여권도 없이 한 달에 한 번 감시 아래 30분 외출하고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빼앗기고 3분짜리 전화 통화에서 잘 있다만 반복하는 삶.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건지 저 자신에게 묻는 것조차 두려웠던 겁니다.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순간 지금까지 버텨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영미 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옥상에 앉아 있다가 몸이 떨릴 만큼 추워지고 나서야 숙소로 내려왔어요. 복도에서 헤어지기 전에 언니가 제 손을 한번 꽉 쥐었습니다. 그 손의 힘이 말보다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류경 식당을 뒤흔든 사건이 터졌습니다. 3월 하순의 어느 아침이었어요. 7시에 기상해서 평소처럼 2층으로 내려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지배인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사무실 앞을 서성이고 있었고 주방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옆에 있던 정숙 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주하고 명희가 없어. 현주와 명희, 둘 다 가명이지만 우리 종업원 중에서 가장 어리고 조용한 편이었던 아이들이에요. 현주는 21살, 명희는 20살이었습니다. 전날 밤 공연이 끝나고 함께 3층에 올라간 건 분명한데 아침에 이불이 비어 있었던 겁니다. 짐도 없고 흔적도 없이요. 식당 전체가 공포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혹시 탈북을 시도한 건지, 아니면 다른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지배인은 즉시 종업원 전원에게 외출 금지를 내렸고 숙소에서도 방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방 안에 갇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이틀 뒤에야 상황이 파악되었어요. 현주와 명희가 식당을 빠져나가 택시를 잡아타고 어딘가로 이동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중국 공안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신분이 드러난 거예요. 중국 공안이 이 사실을 어디에 통보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배인에게까지 연락이 닿았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문제는 그 뒤였어요. 현주와 명희의 탈북 시도가 본국에 보고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해외 파견 식당에서 종업원이 이탈한다는 건 엄청난 사고예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 동시에 사라졌으니 본국의 대외문화연락위원회와 국가보위부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보고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식당 전원 소환, 조사, 처벌, 그 시나리오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공포가 식당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접시 부딪히는 소리만 조용한 홀에 울렸습니다. 밤에 이불 속에 들어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교화소의 이미지가 떠올랐고, 눈을 뜨면 천장의 어둠이 그대로 교화소의 천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지배인의 행동이 급격히 달라졌어요. 현주와 명희 사건이 터지고 2, 3일 뒤 지배인이 종업원들을 한 명씩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한 명씩 따로따로요. 제 차례가 온 건 3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지배인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넥타이도 매지 않은 차림이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자지 못한 게 분명한 얼굴이었어요. 은하, 앉아라. 의자에 앉았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영미 언니와 한국 드라마를 봤던 게 들킨 건가? 아니면 옥상에서 나눈 대화가 누군가의 귀에 들어간 건가? 온갖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지배인이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주와 명희 일은 알고 있지? 네. 이 사실이 본국에 보고되면 이 식당에 있는 우리 전부가 끝이다. 너도 알지? 네, 알고 있습니다. 지배인이 책상 위에 놓인 종이컵에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수 있다. 나를 믿겠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안전한 곳. 그게 어디를 말하는 건지 머리로는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중국 내 다른 도시? 제3국? 아니면 혹시 그 너머? 지배인의 눈빛에서 절박함이 읽혔고 동시에 어떤 확신 같은 것도 보였습니다. 마치 이미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다는 듯한요.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물었더니 지배인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다. 알게 되면 위험해진다. 지금 네가 결정해야 할 건 딱 하나야. 나를 따르겠나? 아니면 본국 소환을 기다리겠나? 선택지가 둘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선택이 없었어요. 본국에 소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분명했으니까요. 현주와 명희가 탈북을 시도하다 적발된 식당에서 함께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전원이 사상 검증 대상이 될 게 틀림없었습니다. 거기에 영미 언니와 한국 드라마를 봤던 일까지 발각되면 저는 교화소행이 확실했어요. 그리고 저뿐 아니라 평양에 계신 부모님, 오빠까지 연대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목소리가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들렸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제 입을 빌려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배인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고 신신당부했어요.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내가 방금 무슨 결정을 한 건가? 안전한 곳이라는 게 대체 어디인가? 지배인을 믿어도 되는 건가? 머릿속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지만 이미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었어요. 영미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숙소방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언니에게 지배인이 한 말을 전했어요. 언니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미 알고 있었다는 표정이었어요. 나도 불려갔다 왔다. 언니도 따르기로 한 거예요? 당연하지. 영미 언니의 대답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옥상에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던 언니에게 이건 어쩌면 기다리던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저는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평양에 돌아가고 싶었어요. 어머니 곁에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면 교화소였고 돌아가지 않으면 어디로 가게 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언니, 나는 무서워요. 영미 언니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무섭다. 그런데 은하야, 무서운 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그 말이 맞았습니다. 어디로 가든 무서운 건 똑같았어요. 여기 남아도 무섭고, 지배인을 따라가도 무섭고, 본국에 돌아가도 무섭고. 그 삼중의 공포 안에서 저는 그나마 눈앞에 손을 내밀고 있는 쪽을 택한 겁니다. 자유를 향한 결단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겁에 질려 있었어요. 공포에 떠밀린 선택이라고 인정하기엔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깜박이고 있었고요. 그게 뭐였는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명확히 이름 붙이지 못합니다. 자유를 향한 열망이었다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단순한 공포의 반작용이었다고 하면 너무 초라합니다. 어쩌면 둘 다였을 거예요. 공포 속에서 아주 가느다란 빗줄기 같은 것이 보였고 그 빗줄기를 향해 눈을 감고 발을 내디딘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4월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닝보에는 봄이 오고 있었어요. 식당 앞 가로수에 새싹이 돋기 시작했고 바람결에 꽃향기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평양이라면 대동강변의 버드나무가 연두빛 잎을 트이울 무렵이었지요. 어머니가 전화로 말씀하셨던 봄이 오면 대동강변 버들이 예쁘게 피겠다 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봄을 저는 평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맞이하게 될 줄은, 그 버드나무를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줄은 식당 앞 가로수의 새싹을 올려다보면서도 아직은 몰랐습니다. 4월 5일까지 며칠 남지 않은 그 시점에서요. 2016년 4월 5일. 그날을 저는 초단위로 기억합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눈을 감으면 그날 밤의 공기, 냄새, 소리, 피부에 닿던 바람의 온도까지 선명하게 되살아나요. 어떤 기억은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지지만 어떤 기억은 오히려 날이 갈수록 또렷해집니다. 인생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밤이란 게 원래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녁 영업은 평소보다 일찍 끝났어요. 손님이 많지 않았거든요. 4월 초순의 닝보는 봄비가 자주 내리는 시기라 평일 저녁 손님이 뜸한 편이었는데 그날도 7시 이후로는 새로 들어오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8시 반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우리는 평소처럼 테이블을 정리하고 주방을 청소했어요. 9시가 조금 넘었을 때 지배인이 2층 홀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지배인은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에서는 보통 외투를 입지 않거든요. 그리고 손에 검은색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그 가방이 평소에 본 적 없는 것이었어요. 지배인의 눈이 홀 전체를 훑더니 종업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숙소를 옮긴다. 갑작스러운 말이었지만 완전히 뜬금없지는 않았어요. 현주와 명의 사건 이후로 보안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었고 식당 건물을 옮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슬쩍 흘러나온 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종업원들은 드디어 옮기는 건가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짐은 싸지 마라. 몸만 나와라. 필요한 건 나중에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에서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숙소를 옮기는데 짐을 가져가지 말라니요. 하지만 지배인의 목소리에 담긴 단호함이 질문을 허락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북한에서 위가시키면 묻지 않고 따르는 것에 익숙한 우리였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3월 말에 지배인이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겠다 고 했던 말이 떠올랐고 오늘이 그날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층 숙소로 올라가 겉옷만 걸쳤습니다. 영미 언니는 천장 환기구 뒤에 숨겨두었던 스마트폰을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그게 언니가 가져가는 유일한 짐이었습니다.
저는 방 안을 한번 둘러보았어요. 이불, 서랍장,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닝보의 야경. 매일 밤 그 야경을 바라보며 잠들었는데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스쳤습니다. 서랍장 위에 어머니가 넣어주셨던 말린 무나물 봉지가 있었어요. 이미 오래전에 다 먹었지만 빈 봉지를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손을 뻗어 그 빈 봉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게 제가 류경식당에서 가져나온 전부입니다. 밤 9시 반. 우리 13명은 식당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14명이어야 할 인원에서 현주와 명희가 빠졌고 지배인까지 합해 13명이었어요. 4월 초에 닝보 밤바람이 축축하면서도 서늘했습니다. 낮에 비가 살짝 내린 탓에 아스팔트가 젖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 위에서 일렁거렸어요. 지배인이 미리 불러놓은 택시 여러 대가 골목 안쪽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3대인지 4대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지배인이 빠르게 인원을 나누었습니다. 3명, 4명씩 나뉘어 각각 다른 택시에 타라고요. 중국인 운전기사에게 미리 행선지를 알려놓은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탄 택시에는 영미 언니와 막내 수련이가 함께였어요. 수련이는 우리 중 가장 어린 아이였습니다. 2016년 당시 19살, 함경북도 청진 출신이었는데 키가 작고 얼굴이 둥글어서 16살처럼 보이는 아이였어요. 평소에는 수줍음이 많아 말수가 적었지만 노래를 시키면 맑은 소프라노로 식당을 울리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택시 뒷좌석 가운데에 앉아서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닝보 시내를 빠져나가 고속도로에 진입하니 운전기사가 속도를 올렸어요. 차창 밖으로 닝보의 불빛이 멀어져 갔습니다. 식당이 있는 하이수구의 넌사인, 그 너머로 보이던 닝보의 스카이라인, 한 달에 한 번 외출하던 그 작은 시장의 불빛까지 전부 뒤로 밀려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택시 안은 조용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중국인이라 우리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영미 언니는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고 수련이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의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차 안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수련이의 얼굴이 빛과 어둠 사이를 오갔어요. 그 얼굴에 눈물이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30분쯤 지났을 때 수련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언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저도 모른다고 대답해야 했습니다. 정확히 어디로 가는 건지, 그곳에 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건지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19살 아이에게 나도 몰라 라고 말하면 이 아이는 무너질 것 같았어요. 온몸을 떨고 있는 이 작은 아이에게 저는 어떻게든 괜찮다는 말을 해줘야 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지배인 동무가 안전한 곳으로 데려간다고 했잖아. 수련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4월인데도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괜찮다, 괜찮다를 반복했는데 제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수련이가 그걸 느꼈는지 못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제 손을 꼭 쥐고 고개를 제 어깨에 기대었어요. 영미 언니가 창에서 시선을 거두더니 수련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따뜻했어요. 닝보에서 상하이까지는 고속도로로 약 3시간 거리입니다. 그 3시간 동안 택시 안에서 오간 말은 채 10마디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을 침묵 속에서 보냈습니다. 한밤중의 고속도로는 차량이 많지 않았고 가끔 대형 화물차가 옆을 지나갈 때 바람에 택시가 흔들리곤 했어요. 그 흔들림이 올 때마다 수련이가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지금 이 택시를 세우고 내려서 다시 닝보로 돌아가면 어떨까? 류경식당으로 돌아가서 3층 숙소에 들어가 이불을 펴고
아침에 일어나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공연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 3년 뒤에 평양에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어머니에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머리 한편에서 3월의 공포가 되살아났어요. 현주와 명희의 실종, 본국 보고, 전원 소환, 보이부 조사, 교화소. 돌아갈 곳은 이미 없었습니다. 뒤도 앞도 막혀있는 터널 속을 달리는 기분이었어요. 새벽 1시쯤 상하이에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닝보보다 훨씬 크고 밝은 도시에 윤곽이 차창 너머로 드러났어요. 하늘을 찌를 듯한 한 초고층 빌딩들 사이로 강이 반짝였고 도시 전체가 잠들지 않은 것처럼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수련이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눈이 크게 열리더니 작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두려움과 경의가 뒤섞인 눈빛이었어요. 택시가 상하이 훅차오 국제공항에 도착한 건 새벽 1시 반 무렵이었습니다. 공항 건물에 밝은 불빛이 쏟아져 나왔어요. 다른 택시들도 거의 비슷한 시각에 도착했는지 공항 입구 앞에서 종업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다들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을 질끈 다물고 있었어요. 어떤 언니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고 어떤 언니는 멍한 얼굴로 멀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배인이 우리를 공항 한쪽 구석으로 이끌었어요. 벤치가 있는 대합실 모퉁이였는데 새벽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배인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비행기표였습니다. 종이로 인쇄된 항공권을 한 장씩 나눠주었어요. 받아들고 보니 행선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의 수도요. 출발 시각은 새벽 6시. 그 순간까지도 저는 말레이시아가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동남아시아 어딘가라는 것만 어렴풋이 알았을 뿐. 그런데 비행기표를 받아든 순간 종업원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습니다. 지배인 동무, 이게 무슨? 숙소를 옮긴다고 하셨잖아요.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겁니까? 말레이시아요? 거기가 어딘데요?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숙소를 옮기는 줄 알았던 종업원들이 비로소 상황의 실체를 감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일부는 당황한 표정이었고 일부는 겁에 질린 얼굴이었어요. 3월에 지배인과 면담을 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었겠지만 면담에서 자세한 계획을 들은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으로 가는 거야. 그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남조선. 그 단어가 입 밖에 나온 순간 종업원들의 표정이 일제히 변했어요. 공포, 혼란, 그리고 극소수의 얼굴에서 읽히는 어떤 기대 비슷한 것. 감정들이 마구 뒤엉켜 새벽 공항의 차가운 공기 위로 출렁거렸습니다. 지배인이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어조는 날카로웠어요. 지금 상황을 냉정하게 봐라. 현주와 명희 일이 이미 위에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다. 너희가 돌아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겠나. 조사받고 끌려가고 가족까지 화가 미친다. 한국 드라마 봤던 것, 식당에서 생긴 일 전부 보이부가 다 알게 된다. 한국 드라마. 그 말에 영미 언니가 미세하게 몸을 움츠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불 속에서 이어폰을 나눠 꽂고 보던 그 작은 화면, 그 비밀이 보이부에 알려지는 순간을 상상하면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돌아가면 너희는 끝이다. 지배인의 말은 협박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사실이기도 했어요. 그게 가장 잔인한 점이었습니다. 협박이 거짓이라면 무시할 수 있었을 텐데 진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졌어요.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련이가 먼저 울기 시작했고 옆에 있던 다른 언니도 눈물을 쏟았어요. 누군가는 엄마 하고 작게 불렀고 누군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새벽 2시에 상하이 훅차오 공항 대합실에서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20 안팎의 여성 12명과 남성 1명이
한 구석에 옹기종기 모여 울고 있는 광경. 행여 지나가는 사람이 보았다면 무슨 상황인지 짐작도 못했을 거예요. 영미 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비행기표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제 옆에 서서 작게 말했습니다. 은하야, 울 시간이 없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새벽 6시, 비행기라면 탑승 수속까지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눈물이라는 건 시간표를 따라주지 않아요. 쏟아질 때 쏟아지는 거예요. 저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배인이 여권을 꺼내 나눠주었어요. 닝보에 도착한 첫날,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수거해갔던 바로 그 여권이었습니다. 반년 만에 되돌아온 여권을 손에 쥐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작은 문서가 곧 자유의 열쇠인 동시에 돌아갈 수 없음의 증거가 될 거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요. 탑승 수속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울음을 삼키고 세수도 못한 얼굴에 선글라스를 쓴 채로 수속 카운터에 줄을 섰어요. 지배인이 미리 준비해둔 것인지 수속은 비교적 순조로웠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당시 북한 여권 소지자에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였거든요. 카운터 직원이 여권 사진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탑승권을 건네주었어요. 그 짧은 순간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제지당하지 않을까, 누군가 뒤에서 어깨를 잡지 않을까 하는 공포.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출국 심사를 마치고 탑승구 앞에 앉았을 때가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탑승까지 2시간. 그 2시간이 20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탑승구 의자에 앉아있는 동안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전화를 걸어서 한마디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엄마, 나 지금 떠나요.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전화기가 없었습니다. 지배인의 사무실에 있던 전화로만 통화할 수 있었는데 류경식당은 이미 닝보에 남겨진 뒤였으니까요. 영미 언니의 스마트폰이 있었지만 북한으로의 국제 전화가 될 리 없었습니다. 전화를 못한다는 사실이 비행기표를 받았을 때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떠나는 것보다 인사를 못하는 것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수련이가 제 옆에 앉아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나 엄마한테 전화 한 번도 못했어. 수련이는 류경식당에 온 뒤로 어머니와 통화를 한 번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청진에 계신 어머니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종업원들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3분짜리 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 수련이만은 그 3분조차 가지지 못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엄마 얼굴을 본 게 작년 가을이야. 청진역에서 기차 탈 때 엄마가 플랫폼에서 손 흔들었는데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탔어. 금방 돌아올 줄 알았으니까. 수련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마지막 문장은 거의 숨소리만큼 가늘었습니다. 저는 수련이의 어깨를 끌어안았어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라는 말은 이미 거짓이라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어요. 새벽 5시 50분 탑승이 시작되었습니다. 13명이 줄지어 탑승구를 통과했어요. 비행기까지 이어지는 통로를 걸을 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발, 한 발. 그 통로를 걷는 것이 마치 다리를 건너는 것 같았어요. 이쪽과 저쪽. 건너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 뒤를 돌아보면 닝보가 있고, 닝보 너머에 평양이 있고, 평양 어딘가에 어머니가 계시고, 앞을 보면 비행기 문이 열려 있고,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좌석을 찾아 앉았습니다. 저는 창가석이었고 영미 언니가 옆자리, 수련이가 그 옆이었어요. 안전벨트를 매는 손이 떨려서 여러 번 만져야 했습니다. 새벽 6시 10분 비행기가 활주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엔진 소리가 점점 커졌고
기체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상하이 훔차오 공항에 활주로 조명이 줄지어 빛났어요. 그 불빛들이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을 때, 비행기가 속도를 내며 활주로를 달릴 때, 몸이 좌석에 눌리는 중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중국 대륙이 발밑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상하이의 불빛이 작아지고 어둠이 그 자리를 채웠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갈 때쯤 아래는 이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국 땅, 닝보, 류경식 땅, 3층 숙소, 그 숙소 창문으로 보이던 야경, 한 달에 한 번 가던 작은 시장, 시장에서 산 싸구려 립스틱, 그리고 식당 무대 위에 놓여 있을 가야금, 가야금이 떠올랐어요. 매일 밤 연주하던 그 악기, 중국산이라 줄의 장력이 좀 달랐지만 손가락이 완전히 길들여진 그 악기, 오늘 밤 공연이 끝나고 악기 위에 덮개를 씌워 놓았는데 그걸 내일 아침에 아무도 열어보지 않겠구나.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덮개를 씌운 채로 먼지가 쌓이겠구나. 줄이 풀리고 나무가 마르고 결국 아무도 연주하지 않는 가야금이 되겠구나. 그 가야금 위로 평양의 어머니 얼굴이 겹쳐졌어요. 어머니의 손, 순안공항에서 제 손을 감싸 주시던 그 손. 건강하게 돌아와라, 이 엄마가 기다린다. 그 손의 온기, 그 목소리의 떨림. 3년 뒤에 돌아오겠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수만 번 약속했던 그 귀환. 엄마,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입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입술만 달싹이며요. 창밖의 어둠 위로 구름이 펼쳐져 있었고 그 구름 아래 어딘가에 중국이 있었고 중국 너머 어딘가에 북한이 있었고 북한의 어딘가에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셨을 거예요. 지금쯤이면 새벽 6시가 좀 넘었을 테니 어머니는 아마 이불 속에서 잠이 덜 깬 채로 뒤척이고 계셨겠지요. 딸이 지금 하늘 위에서 동남쪽으로 날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 비행기가 결국 딸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신 채로요. 엄마, 미안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힘도 의미도 없었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영미 언니가 제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어요. 아무 말 없이요. 수련이는 이미 지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19살 아이의 잠든 얼굴이 그 새벽의 기내 조명 아래에서 어린아이처럼 보였어요. 비행기는 남쪽을 향해 날았습니다. 중국 대륙을 벗어나 바다 위를 지나고 동남아시아의 어딘가를 향해. 창밖의 어둠은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수평선 너머로 2016년 4월 6일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아침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평양에서도 지금쯤 같은 해가 뜨고 있겠다고. 어머니가 일어나 세수를 하시고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시겠다고. 딸의 빈자리를 보시며 3년이면 금방이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시겠다고. 3년이면 금방이라고 어머니는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이미 중국을 벗어났고 아래로는 바다만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돌아갈 길이 바다 위에서 사라지고 있었어요. 한 뼘, 한 뼘씩.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한 건 4월 6일 낮이었습니다. 상하이에서 약 5시간 반을 날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내렸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동남아시아 특유의 후텁지근한 열기가 확 밀려들어왔습니다. 4월의 말레이시아는 한여름이나 다름없었거든요. 닝보에서 봄바람을 맞으며 나왔던 우리에게 그 습하고 뜨거운 공기는 다른 세상에 도착했다는 걸 온몸으로 알려주었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북한 여권을 내밀 때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북한 여권 소지자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나라라는 건 지배인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공포가 마지막 순간까지 놓아주지 않았어요. 심사관이
여권을 훑어보고 제 얼굴을 한번 바라보더니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그 탁 하는 소리가 총소리처럼 크게 들렸어요. 공항을 빠져나오니 지배인이 미리 연락해둔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승합차 2대에 나눠 탔어요. 행선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차가 쿠알라룸푸르 시내를 달릴 때 창밖으로 이국적인 풍경이 지나갔어요. 야자수, 이슬람 사원의 둥근 지붕, 알록달록한 간판들, 오토바이를 탄 사람들. 하지만 그 어떤 풍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말레이시아에 있었지만 머리는 아직 상하이 공항에, 가슴은 평양에 어머니 곁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차가 멈춘 곳은 도심의 한 건물 앞이었어요. 내려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건물 정면에 깃발이 걸려 있었어요. 바람에 펄럭이는 그 깃발의 색깔이 눈에 들어온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태극기였어요. 흰 바탕에 빨강과 파랑의 태극 문양, 내 모서리에 검은 괴. 북한에서 괴뢰익이라고 배웠던 그 깃발이 이국의 햇살 아래에서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그 순간 비로소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숙소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중국을 벗어난 것도, 말레이시아에 온 것도 전부 이곳으로 오기 위한 과정이었던 겁니다. 지배인이 말한 안전한 곳이 여기였어요. 한국 대사관. 이것은 숙소 이동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뒤집는 일이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옆에서 영미 언니가 제 팔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정말 넘어졌을 겁니다. 뒤쪽에서 비명에 가까운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수련이었습니다. 나 엄마한테 전화 한 번도 못했어. 수련이가 쪼그리고 앉아 얼굴을 무릎에 파묻은 채 울부짖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했던 말이었지만 대사관 건물 앞에서 터져 나온 그 울음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청진역 플랫폼에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기체에 올랐다던 19살 아이가 이제 영영 돌아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걸 깨달은 울음이었어요. 다른 종업원들도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서서 울었고, 누군가는 벽에 기대어 울었고, 누군가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대사관 직원들이 나와서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건물 안은 에어컨이 가동되어 시원했지만 그 서늘함이 위안이 되지는 않았어요. 넓은 방에 의자가 놓여 있었고 물과 간단한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한국어로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한국어의 억양이 우리와 같은 말인데 다른 어조. 귀에 꽂혔어요.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잡지 속에서, 드라마 속에서만 보던 그 나라의 사람들이요. 대사관에서의 이틀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이틀이었습니다. 신원 확인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한 명씩 별도의 방으로 불려 들어가 이름, 출생지, 가족관계, 북한에서의 직업, 류경식당 파견 경위, 탈북 동기 등을 질문받았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과 또 다른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서류를 작성해야 했고 사진도 찍혔습니다. 머그샷이라고 하던가요. 정면과 측면 사진을 찍히는데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는 순간 범죄자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면담에서 질문하는 사람이 물었어요. 자발적으로 한국에 오기를 원하십니까?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자발적이라는 게 뭘까요? 어젯밤까지 중국 닝보의 식당에서 가야금을 연주하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택시를 타고 상하이로 달려가 비행기를 타고 말레이시아에 와서 한국 대사관 앞에 서 있는 이 상황이 자발적인 건가요? 지배인이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겠다 고 했을 때 따르겠다 고 대답한 건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맞지만 그 대답이 자유의지에서 나온 건지 공포에서 나온 건지 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어요. 네,
원합니다. 결국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에도 목소리가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종업원들 사이에서는 격한 감정이 오갔습니다. 이틀 동안 같은 공간에 갇혀 있으면서 각자의 두려움과 분노와 슬픔이 부딪혔어요. 돌아가자. 대사관의 말에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자. 한 언니가 울면서 외쳤습니다. 평양 출신으로 부모님이 모두 당 간부인 집안의 딸이었어요. 돌아가면 부모님의 지위로 어떻게든 될 거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 돌아가면 어떻게 돼? 우리가 한국 대사관에 들어왔다는 게 알려지면 그게 더 큰 죄야. 이미 돌아갈 수 없어. 다른 언니가 차갑게 받아쳤어요. 이미 한국 대사관에 신원이 확인된 이상 북한으로 돌아간다 해도 반역자로 몰려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거라는 논리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틀린 말도 아니었고요. 둘 다 맞는 말이어서 더 잔인했습니다. 어떤 언니는 벽을 향해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등만 보였는데 그 등이 가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건지 참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말을 걸면 고개만 가로저었습니다. 수련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더 이상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 눈물이 다 마른 것 같았어요. 19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갔어요. 대사관 건물의 화장실은 류경식당 3층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깨끗했습니다. 하얀 타일, 밝은 조명, 깨끗한 거울. 그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창백한 얼굴, 충혈된 눈, 부은 눈두덩, 갈라진 입술. 이틀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22살의 얼굴이 거울 안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얼굴을 엄마는 이제 언제 다시 볼까?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거울 속에 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본 제 얼굴은 평양 순안공항에서의 20살 얼굴이었어요.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손을 흔들며 웃었던 얼굴. 그 얼굴이 3년 뒤에 돌아올 거라고 어머니는 믿고 계셨을 텐데 돌아가는 건 그 얼굴이 아니라 한국 대사관 화장실 거울에 비친 이 초라한 얼굴도 아니고 아무 얼굴도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울에 손을 대었습니다. 차가운 유리 표면 위에 손바닥을 펼치고 거울 속의 제 손과 마주대었어요.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손을 맞잡았던 순안공항의 기억이 겹쳐졌습니다. 유리 너머의 손은 닿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손도 이제는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화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영미 언니였어요. 문을 열자 언니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얼굴을 한 번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옆에 섰어요. 둘이 나란히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두 사람의 얼굴이 있었어요. 둘 다 엉망이었습니다. 한참 뒤에 영미 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은하야, 우리가 선택한 건 아닐지도 몰라. 고개를 들어 언니를 보았습니다. 언니의 눈에도 붉은 기가 돌고 있었어요. 옥상에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담담하게 말하던 그 언니도 이틀간의 혼란 속에서 무너지지 않은 건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돌아간다고 해서 선택이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 그 말이 제 안에 남았습니다. 지금도 남아있어요. 우리에게 선택이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미 언니의 말처럼 돌아간다고 해서 선택이 생기는 것도 아니었어요. 여권을 빼앗긴 채 식당에 갇혀 살던 시절에도 선택은 없었고 지배인을 따라 택시에 오를 때도 선택이라기보다는 생존이었고 지금 이 대사관 안에서도 선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걸어가는 것과 뒤로 돌아가는 것 중에서 앞쪽에 아주 희미하게나마 빛이 보인다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언니, 고마워요. 제가 말하자 영미 언니가 코를 훌쩍이며 웃었습니다. 고맙긴, 나도 무서워 죽겠는데.
그 솔직함이 오히려 위안이 되었어요. 무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게 이틀간의 지옥에서 제가 붙잡을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4월 7일 이른 아침, 우리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으로 다시 이동했습니다. 이번 비행기의 행선지는 인천이었어요. 탑승 수속을 하면서 손에 쥐게 된 탑승권에 ICN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공항 코드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알파벳 세 글자였을 뿐. 하지만 그 세 글자가 의미하는 곳이 어디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남조선, 잡지 속 야경의 나라, 드라마 속 세상,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도 참가석이었어요. 쿠알라룸푸르에서 인천까지는 약 6시간의 비행이었습니다. 이틀간의 대사관 생활 동안 극도로 지친 종업원들 대부분이 이륙하자마자 잠에 빠졌어요. 수련이도 이번에는 이륙 전부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영미 언니는 좌석을 뒤로 젖히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잠든 건지 깨어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저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펼쳐져 있었어요. 말레이시아의 열대구름은 크고 높아서 마치 하얀 산맥처럼 보였습니다. 비행기는 그 구름 위를 미끄러지듯 날았고 아래로는 남중국해의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아름답다고 느낄 여유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건강하게 돌아와라. 이 엄마가 기다린다. 순안공항에서 하셨던 말, 한 달에 한 번 전화 끝에 하셨던 말, 항상 같은 문장이었어요. 건강하게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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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는 거 맞아요, 엄마. 같은 말을 쓰는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계신 곳과 제가 가는 곳은 같은 말을 쓰지만 지도 위에서는 선 하나로 갈라져 있고 그 선을 다시 넘을 수는 없어요. 그 돌아옴이 이런 식일 줄은 어머니도 저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좌석 앞 주머니에 꽂혀 있던 기내 잡지 뒷면에 빈 페이지가 있었어요. 거기에 뭔가를 쓰고 싶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졌더니 류경식당에서 쓰던 작은 수첩이 나왔어요. 공연 순서를 적어두던 수첩이었는데 뒷장에 빈 페이지가 몇 장 남아 있었습니다. 언제 주머니에 넣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젯밤 숙소를 나올 때 무의식적으로 챙긴 것 같습니다. 수첩을 펼치고 기내에 비치된 볼펜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썼습니다. 보낼 수 없는 편지를. 엄마, 미안해요. 그 네 글자를 쓰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릅니다. 볼펜을 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어졌어요. 눈물이 수첩 위에 떨어져 글자가 번졌습니다. 그래도 계속 썼어요. 나는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3년만 버티면 된다고. 돌아가서 아버지 약도 사드리고 오빠 결혼도 시켜드리겠다고 그렇게 마음먹고 왔는데 세상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지금 나는 비행기 안에 있어요. 엄마가 계신 곳과 같은 말을 쓰는, 하지만 엄마가 계시지 않는 나라로 가고 있어요. 엄마, 나를 원망하지 마세요. 아니, 원망해도 돼요. 건강하게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가지 못하는 딸이니까 원망받아 마땅하지요. 그래도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나는 엄마를 버린 게 아니에요. 돌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차이가 엄마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게는 그게 전부예요. 가야금을 두고 왔어요. 매일 밤 연주하던 그 악기를 식당 무대 위에 놓고 왔어요. 엄마가 넣어주신 말린 무나물 봉지는 가져왔어요. 빈 봉지인데 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게 내가 가진 전부예요. 엄마, 보고 싶어요. 거기까지 쓰고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습니다. 볼펜을 놓고 수첩을 덮었어요. 수첩 표면에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 수첩은 지금도 제 서랍장 맨 아래 칸에 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다시 펼쳐보지 못했습니다. 펼치면 그날의 비행기 안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요. 6시간의 비행 동안 잠은 한순간도 오지 않았어요. 창밖의 풍경이 바뀌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열대의 높은 구름이 점차 낮아지고 바다가 대륙으로 바뀌고 대륙의 색깔이 변해갔어요. 어느 순간부터 창밖에 한반도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쪽으로 초록빛 산과 회색빛 도시가 번갈아 나타났어요. 한국 땅이었습니다. 같은 반도예요. 평양도 이 반도 위에 있고 지금 아래 보이는 도시도 이 반도 위에 있어요. 같은 땅인데, 같은 하늘 아래인데 선 하나로 갈라져 있다는 게,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그 선은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선이 제 인생을 두 쪽으로 갈라놓았다는 게, 비행기 창에 이마를 대고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그 부조리함이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기내 안내 방송이 켜졌습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먼저 영어로 나오고 그 다음에 한국어가 흘러나왔어요. 잠들어 있던 종업원들이 하나둘 눈을 떴습니다. 영미 언니도 몸을 일으켜 좌석을 바로 세웠어요. 수련이가 눈을 비비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기내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13명 모두가 깨어 있었고 13명 모두가 같은 곳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곧 있으면 이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할 것이었어요. 같은 말을 쓰는 나라에 같은 반도 위에 있는, 하지만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그곳에 수첩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빈 문화물 봉지와 함께요. 안전벨트를 다시 매면서 눈을 감았어요. 엄마, 나 도착해요. 엄마가 기다리는 곳은 아니지만 도착해요. 2016년 4월 7일 오후 4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 바다가 보였고 바다 위로 길게 뻗은 인공 구조물.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인천대교였어요. 이 햇살 아래 반짝였습니다. 그 너머로 육지가 펼쳐지고 건물들이 점점 커지고 활주로의 불빛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기체가 한번 크게 흔들렸어요. 착륙을 위해 바퀴를 내리는 소리가 바닥 밑에서 울렸습니다. 그리고 기내 안내 방송이 켜졌어요. 먼저 영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한국어가 흘러나왔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메어주시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의 세포가 한꺼번에 반응했어요. 한국어. 제가 태어나서 처음 배운 말, 어머니가 자장가를 불러주시던 말, 아버지가 밥 먹어라 하시던 말, 오빠와 대동강변을 걸으며 나누던 말, 가야금을 배우며 선생님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던 말. 그 말이 같으면서도 다른 억양으로 비행기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말이었어요. 문법도 같고 단어도 거의 같고 문장의 끝을 올리고 내리는 흐름도 같았어요. 그런데 어딘가 달랐습니다. 부드러운 곳이 달랐고 힘을 주는 곳이 달랐어요. 마치 오래 떨어져 살던 가족을 만났을 때 얼굴은 닮았는데 표정이 다른 것처럼. 알아볼 수 있지만 낯설지만 알아볼 수 있는 그 사이의 거리가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제가 먼저 울었는지 영미 언니가 먼저 울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거의 동시였던 것 같습니다. 옆자리의 영미 언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더니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고 저도 입을 틀어막았지만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뒷좌석에서 수련이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그 뒤로 다른 언니들의 울음이 잇따랐습니다. 13명 전부가 울었습니다. 비행기 안에 다른 승객들이 놀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을 거예요.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젊은 여성들이 갑자기 일제히 울기 시작했으니까요. 어떤 승객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승무원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고 승무원이 다가와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눈물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저는 오랫동안 이름을 붙이지 못했어요. 자유를 얻은 기쁨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자유라는 단어는 제 머릿속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살았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은 있었지만 안도할 만큼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슬픔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여러 겹으로 뒤엉킨 감정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되었어요. 이별이었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나라에 도착했다는 것은 다른 말을 할 필요 없이 이해받을 수 있는 곳에 왔다는 뜻이었어요. 길을 묻거나 밥을 사 먹거나 아플 때 도움을 청할 때 통역이 필요 없는 곳. 제가 태어나서부터 쓰던 바로 그 말이 통하는 곳. 그것은 분명 도착이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귀환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같은 말을 쓰는 엄마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평양에서 조선말을 쓰시고 저는 서울에서 한국어를 쓰게 될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같은 말 사이에 휴전선이 놓여 있고 그 선을 넘을 수 없어요. 같은 말로 보고 싶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이 도달할 수 없는 거리에 어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같은 말이 통하는 곳에 도착한 순간, 같은 말이 닿지 않는 곳에 어머니를 남겨두었다는 것을 온몸으로 자각한 겁니다. 그 모순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도착의 기쁨과 이별의 슬픔이 동시에 같은 세기로, 같은 눈물로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울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이, 멈출 수 없이.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어요. 쿵 하는 충격이 좌석을 통해 전해졌고 엔진 역추진 소리가 기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비행기가 속도를 줄이며 활주로를 달릴 때 창밖으로 인천공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관제탑, 다른 비행기들, 활주로 위에 안내 표지. 그 모든 것. 위로 4월의 오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도 같은 해가 비치고 있겠지요. 같은 4월이니까요.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고 안전벨트 해제 신호가 울렸습니다. 승객들이 일어나 짐칸에서 가방을 꺼내는 동안 우리 13명은 좌석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일어날 힘이 없었다기보다 일어나면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된다는 게 두려웠다고 해야 맞을 거예요. 좌석에 앉아있는 동안은 아직 하늘에 있는 것 같고 일어서서 문 밖으로 나가면 한국 땅을 밟게 되니까요. 영미 언니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수련이의 다른 쪽 손을 잡은 건 저였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비행기 통로를 걸어 나갔어요. 출입문을 나서는 순간 4월의 바깥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쿠알라룸푸르의 열대 공기와는 전혀 다른 선선하고 깨끗한 봄바람이었어요. 평양의 4월 바람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대동강변을 걸었던 봄날의 바람. 그 닮음이 또 한 번 가슴을 찔렀어요. 입국 절차는 일반 승객과 분리되어 진행되었습니다. 별도의 통로를 통해 이동했고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자세한 과정은 기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워낙 지쳐 있었고 머릿속이 뿌옇게 흐려져 있었으니까요. 누군가가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했고 누군가가 물을 건네주었고 누군가가 이름을 불러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안개 속처럼 몽롱하게 지나갔어요. 공항 건물을 나서니 검은색 차량 여러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차량이었어요. 우리는 차에 나눠 탔습니다. 형형색색의 패딩 점퍼와 청바지를 입은 13명은 밖에서 보면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한국의 젊은 관광객들처럼 보였을 거예요. 캐리어를 끄는 사람, 후드를 눌러 쓴 사람, 선글라스를 낀 사람. 인천공항을 오가는 수많은 여행객 중 하나처럼요. 하지만 그 옷 안에는 각자의 평양이 들어 있었습니다. 각자의 어머니가 들어 있었어요. 각자의 잃어버린 악기와 부르지 못한 전화와 돌아가지 못할 약속이 들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여행객이었지만 안으로는 조각난 사람들이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경기도 시흥에 있는 보호시설까지의 이동이었는데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아파트 단지, 쇼핑몰, 교회 십자가, 편의점 간판, 분주하게 달리는 자동차들, 잡지 속에서 보던 풍경이 실물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어요. 닝보에서 처음 중국의 도시를 보았을 때는 입이 벌어졌었는데 한국의 풍경 앞에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이미 닫혀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새로운 풍경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 뒤의 세월을 어떻게 다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10년이라는 시간을 사연 한 통에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공항에서의 눈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눈물 뒤에도 삶이 계속되었다는 걸 전해드리고 싶으니까요. 시흥의 보호센터에서 약 넉 달을 보냈어요. 관계기관의 조사와 적응 교육을 받는 기간이었습니다. 조사라는 게 같은 질문을 여러 번 여러 사람에게 반복하는 과정이더군요. 이름, 출생지, 가족관계, 탈북 동기, 류경식당에서의 생활. 몇 번을 말해도 같은 질문이 돌아왔고 저는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류경식당의 3분짜리 전화 통화에서 잘 있다, 걱정 마라만 반복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다만 듣는 사람이 달라졌을 뿐. 13명은 보호센터에서 함께 지내면서도 예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류경식당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 공간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는 각자가 자기 안으로 깊이 침잠에 들어갔어요. 밤마다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낮에는 서로 말을 섞기 어려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함께 왔지만 함께 온 것이 아닌 것처럼 각자의 고통 안에 따로 갇혀 있었어요. 2016년 8월 보호센터를 나왔습니다. 세상에 나오니 4월에 도착했을 때와는 다른 계절이었어요. 한국의 여름은 덥고 습했습니다. 서울 하늘은 평양보다 탁했고 사람들은 평양보다 빠르게 걸었어요. 모든 것이 빠르고 모든 것이 많고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그해 가을 서울의 한 대학 실용음악과에 입학했어요. 가야금 전공자로서 음악을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고 정착 지원 제도 덕분에 학비 부담 없이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평양음악대학에서 가야금을 전공하던 사람이니 음악 자체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틀렸습니다. 모든 게 달랐어요. 교육체계, 교수법, 음악에 대한 접근 방식까지 전부 달랐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언어였어요. 같은 한국어인데 수업에서 쓰는 용어의 절반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교수님이 코드 프로그레션이나 리프나 그루브 같은 말을 하시면 먹먹하게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포트를 쓸 때도 한국식 맞춤법에 적응이 안 되어서 빨간 줄이 빼곡했고요. 같은 반 학생들은 친절했지만 저와 그 학생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있었어요. 닝보 류경식당의 창문 같은 밖이 보이지만 나갈 수 없는 그런 벽이요.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둘까,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살까, 아니면 전혀 다른 일을 해볼까. 함께 대학에 진학했던 다른 종업원 언니들 중 몇 명은 실제로 학업을 중단했어요. 적응이 너무 어려웠으니까요. 북한에서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이 한국의 대학에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 그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체계의 차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존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그 시기에 저를 구해준 건 결국 가야금이었어요. 학과 수업은 버거웠지만 악기를 잡으면 손가락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가야금줄 위에서만은 평양이든 서울이든 차이가 없었어요. 음악은 국경을 넘는다는 말이 진부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제게는 문자 그대로 사실이었습니다. 대학 실기 수업에서 가야금을 연주할 때 교수님이 어디서 배웠느냐, 기본기가 정말 탄탄하다고 하셨어요. 평양음악대학에서요 라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결국 정규학과는 중도에 그만두었지만 음악은 놓지 않았어요. 작은 공연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탈북민 출신 음악가들과 밴드를 만들어
무대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름도 성도 바꾼 채로요. 남편을 만난 건 2020년 가을이었습니다. 음악 공연장에서 만났어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제 가야금 연주를 듣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서 가야금을 배우셨어요? 소리가 다르네요. 한국에서 흔히 듣는 가야금 소리와 제 소리가 조금 다르다는 거였어요. 평양에서 배운 주법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줄을 튕기는 각도, 떨림을 만드는 손가락의 움직임이 미세하게 달랐던 겁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습니다. 제 과거를 알게 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탈북자라는 걸 알면 떠나갈 거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말했을 때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그래서 소리가 그랬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수만 가지 위로보다 따뜻했어요. 2022년에 결혼했고 2023년 봄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에요. 아이가 세상에 나온 날 분만실에서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저도 울었습니다. 모든 엄마가 그러하듯이요. 하지만 제 울음에는 한 겹이 더 있었어요.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평양에 계신 어머니는 영영 듣지 못하실 거라는 생각, 손녀가 태어났다는 소식조차 전할 수 없다는 사실, 그게 출산의 기쁨 위에 겹쳐져서 기쁨과 슬픔의 경계가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아이가 자랐어요. 뒤집기를 하고 기어다니고 첫발을 떼고 옹알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여름의 어느 날 거실에서 놀고 있던 아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엄마. 첫 단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제 얼굴을 만지작거렸고 남편이 달려와 왜 그래 왜 그래 하며 안아주었어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인데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기도 하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도 누군가에게 엄마라고 불러야 할 사람이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3분짜리 전화로 잘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하던 그 사람. 순환공항에서 제 손을 잡고 건강하게 돌아와라 하시던 그 사람. 말린 무나물을 가방에 넣어주시던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엄마, 나 엄마가 됐어요. 한마디 하고 싶은데 전화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번호를 안다 해도 연결될 수 없는 전화. 같은 말을 쓰는데 닿지 않는 목소리. 인천공항에서 울었던 것과 같은 종류의 눈물이었어요. 도착과 이별이 하나인 눈물. 기쁨과 슬픔이 같은 무게로 쏟아지는 눈물.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인 엄마가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픈 단어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의 눈물이었습니다. 2026년 현재 저는 32살이고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 이름도 바꾸었어요. 서은아라는 이름은 이 사연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거리에서 저를 마주쳐도 제가 13명 중 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을 산책하는 평범한 엄마. 가끔 작은 공연장에서 가야금을 연주하는 무명의 연주자. 그게 지금의 저입니다. 음악 활동은 소소하게 이어가고 있어요. 탈북민 출신 음악가들과 함께 밴드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데 관객이 많지는 않습니다. 가끔 대학 축제나 작은 문화 행사에 초청받아 무대에 서는 정도예요. 그래도 가야금 앞에 앉는 순간만큼은 류경식당의 무대 위에서 연주하던 그때처럼 온전한 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연을 할 때 이상한 버릇이 하나 생겼어요.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객석을 한번 훑어봅니다. 혹시 북에서 온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고요. 어머니가 어떻게든 이 나라에 와서 제가 가야금을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지는 않을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요. 있을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매번 객석을 훑어봅니다. 언젠가, 정말 언젠가 객석 어딘가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발견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날이 오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찾는 걸 멈출 수가 없어요. 영미 언니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연락을 하고 일부는 연락이 끊겼어요. 13명이 함께 왔지만 각자의 삶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사람도 있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있고 지금도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배인은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갔다고 들었습니다. 수련이가 가끔 전화를 합니다. 그 아이도 이제 29살이 되었어요. 청진역 플랫폼에서 엄마에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기차를 탔다던 19살 아이가 이제는 서울의 어느 회사에서 일하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서로 잘 지내? 라고 묻고 응, 잘 지내? 라고 대답해요. 류경식당의 3분짜리 전화에서 잘 있다, 걱정 마라 를 반복하던 것과 비슷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다만 이제는 지배인이 옆에서 듣고 있지 않다는 게 다를 뿐이지요. 사연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을 쓰면서 제가 왜 울었는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말로 풀어보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그 눈물이, 아이가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그 눈물이,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을 쓰면서 흐르는 이 눈물이 전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이제는 알겠어요. 도착과 이별이 하나라는 것, 얻은 것과 잃은 것이 같은 무게라는 것, 그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제 삶이라는 것을요. 13명이 함께 왔지만 지금은 모두 흩어져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 연락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묶어주는 건 더 이상 류경식당이 아니에요. 우리를 묶어주는 건 그날 밤 닝보에서 상하이로 달리던 택시 안에서 서로의 손을 잡았던 그 떨림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옆 사람의 손을 붙잡았던 그 순간의 천. 그것만큼은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가야금을 튕기며 생각합니다. 이 소리가 바람을 타고 평양까지 닿을 수 있다면 줄을 퉁기면 소리가 납니다. 소리는 공기를 타고 퍼져나가요. 공연장의 벽에 부딪히고 천장에 닿고 열린 문 사이로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서울의 하늘로 올라가 바람을 타고 한반도의 허리를 넘어 평양의 어느 아파트 창문에 닿을 수 있다면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아, 우리 은하가 가야금을 치고 있구나 하고 알아주실 수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건 압니다. 소리는 그렇게 멀리 가지 못해요. 하지만 가야금 줄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는 순간마다 저는 그 불가능한 소망을 담아 연주합니다. 한음, 한음에 어머니를 담아서요. 엄마, 나 잘 살고 있어요. 건강하게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